르네상스가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도시 중에 한 곳이 베네치아였어요.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5세기에 그냥 뻘밭에 만들어진 도시죠. 특히 교구 중심으로 탄생하고 운영하던 도시입니다. 8세기경에 이르면 종신 도제가 만들어지고 귀족 중심의 공화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예술을 후원했던 사람들은 사제, 귀족, 대상인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물과 예술품의 주문자였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베네치아라는 섬이 있고요. 중간에 운하가 있어요. 이걸 대운하라 부르는데요. 대운하가에 이렇게 검은색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귀족들의 대저택이에요. 팔라초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것들이 당연히 건축가한테 의뢰해서 만든 것들이죠. 주로 15세기, 16세기의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예술가들의 후원을 많이 했던, 건축가들을 후원해서 대저택을 지었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16세기에 베네치아에는 해화가 발달을 했는데 이 베네치아 해화의 특징은 빛과 색채였어요. 자, 베네치아에서 활약했던 주요 화가들 3명은 이렇습니다. 벨리니, 조로존네, 티치아노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최초로 캔버스에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피렌체와 로마에서는 주로 프레스코화가 만들어졌거든요. 벽면에 회벽칠을 하고 거기에 빨리 그린 그림이 그려졌는데 베네치아에서부터 캔버스에 유화가 그려지게 되면서부터 강력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유화 물감이 가격이 비싸요. 특히 동방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수입해오는 주요 창구가 베네치아 항구였단 말이죠. 베네치아는 비교적 이 물감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화가들이 상당히 유리했죠. 베네치아 화가들은 이 물감을 자유롭게 쓰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성모의 옷을 장식한 파란색 울트라마린이 있거든요. 여기 산 자마리아 제다나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성모가 있잖아. 이 파란색 울트라마린이 아주 값이 비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채취한 라피스 라줄리라는 곳에서 채취해서 들여왔단 말이죠. 근데 그 들여온 창고가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베네치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고 특히 비싼 알료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값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주문할 수 있었던 교회 또 귀족이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에서 화려한 빛과 색채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피렌체 화가들 첫 번째는 젤틸레 벨리니입니다. 자, 이 사람의 그림 중에서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1453년에 메흐메트 2세가 이스탄불을 점령하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베네치아에다가 화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453년에 전쟁으로 인해서 베네치아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베네치아 상인들도 많이 죽었고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베네치아와 강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조약의 기념으로 화가를 한 명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젠틀레 벨리니가 콘스탄티노플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죠. 젠틀레 벨리니가 남긴 그림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의 행렬. 자, 베네치아의 중심은 산마르코 광장이죠. 산마르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도제궁이 있고요.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 바로 그 광장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 광장은 과거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죠. 젠틀레 벨리니의 동생 조바니 벨리니의 성모와 성인들의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은 베네치아에서 공방을 운영을 했고요. 피렌체의 베루키오 기를란다요 같은 사람과 동시대의 인물이었고요. 이 공방에서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배출이 됩니다. 말하자면 공방에 사장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성모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요. 이 붉은색 옷을 입은 예로니모가 있죠.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던 그 성인이거든요. 중앙에 성모 그리고 좌우에 남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죠. 균형, 조화를 잘 하고 있죠.
베네치아에서 활약했던 화가 중에 한 명, 조르주네가 있습니다. 자, 조르주네의 폭풍을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기 두 분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작품인데, 인간을 자연 속에 일부러 그린 미술사 혁명적 작품입니다. 왜 혁명적 작품이냐? 이 작품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 흡사 19세기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6세기 작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16세기에 그렸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을 보고 그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조르주네라는 작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하반신을 벗고 있고요. 그 앞에 병사가 창을 들고 있고 저 뒤에는 폭풍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구도를 가진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젖먹이는 여인, 그 옆에 창을 든 목동, 번쩍이는 뇌우, 동시대 화가들한테는 발견할 수 없는 상당히 다른 사물과 인간을 배치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훗날 19세기에 인상주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해석이 어려운 미스터리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르주네가 남긴 새 철학자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이렇게 풍경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거의 풍경과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3세 절명한 조르조네가 당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을 만한 이런 풍경화 같은 것을 창조해내죠. 근데 이 조르조네 같은 그림이 다시 등장하려면 몇백 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여기 조르조네가 그린 잠자는 비너스가 있죠. 비너스의 누드 그림이지만 저 멀리 나무가 있고 구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혁명적인 그림을 그렸던 조르조네라는 사람이고요. 베네치아의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하고 이름값이 높은 사람은 티치아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그림이 있어요.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이라고, 여기 베네치 지도가 있죠. 여기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인데요. 여기에 재단화를 그렸어요. 27살의 젊은 화가는 강렬한 색채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기 티치아노가 그린 성모 승천이라고 하는 재단화인데요. 붉은색으로 강렬하게 그렸죠. 맨 아랫단, 중간단, 윗단 3등분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좌우 배치가 다 되죠. 좌우에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좌우 배치를 잘하고 있는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티치아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성공가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티치아노한테 그림을 의뢰받기 위해서 많은 귀족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자, 티치아노가 그린 성모와 성인과 페사로 일가입니다. 자, 이 그림도 보시면 새로운 구도, 르네상스 예술의 기본적인 것은 좌우 배치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그림들을 보면 가운데 인물, 중심 인물을 두고 좌우에 동일한 숫자 인물들을 배치했죠. 이전 관행을 바꾼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중심에 성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성모가 약간 우측에 치우쳐 있죠. 성인 좌측에 있고요. 성모를 우측에 치우치게 하면서 성 베드로와 프란치스코 성인을, 여기 오른쪽에 프란치스코 성인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을 감싸는 형태로 두었죠. 그런데 이 그림이 중심에 있지 않고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른쪽에 치우치면 오른쪽에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균형 잡기 위해서 좌측에는 깃발을 든 병사를 이렇게 세우고 있고요. 강렬한 색채를 두어서 이렇게 중심 인물들을 나눕니다. 성모는 붉은색, 베드로는 노란색, 프란치스코는 검은색, 이렇게 인물들을 구분하고 있고요. 투르크와 전쟁에 승리한 흠납도 페사로, 이렇게 밑에 페사로가 있습니다. 이 페사로를 중심에 넣어가지고 이런 기존 관행을 지키되 새로운 화풍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티치아노가 대단한 예술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티치아노의 명성의 핵심은 초상화였습니다. 초상화를 잘 그리기로 유럽 전체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은 그에게 초상화를 주문받기 위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여기 티치아노가 그린 한 남자의 초상인데요.
카를로스의 당시의 최고 권력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 왕이었던 카를 5세마저도 그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할 정도로 티차노의 그림은 아주 유명을 했고 그림값도 아주 비쌌습니다. 티치아노가 남긴 초상화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드레아 그리티 베네치아 도제의 초상화고요. 카를로스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초상화고요. 포르투갈의 이사벨라 여왕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은 88살까지 엄청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티치아노가 남긴 교황 바울 3세와 손자들이죠.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한 초상화의 모습이죠. 이것도 보면 교황이 가운데 아니고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죠. 그리고 왼쪽에 추기경은 이렇게 서 있고 왼쪽 남자는 약간 구부정한 모습. 그래서 기존의 르네상스의 법칙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예요. 앞에 조르조노가 그린 비너스가 있었죠. 그 비너스하고 구도가 비슷하죠. 벌거벗은 비너스의 모습. 저 뒤에 조르조노는 풍경을 그렸다면 티치아노는 어느 여인과 누워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베네치아에서 활약했던 르네상스 화가들 중에 한 명, 파올로 베르네스입니다. 자, 이 베르네스는 티치아노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이 그림은 레이가의 항연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산티 조반니의 파울로 수도원에 걸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그려졌는데, 자, 이 그림이 최후 만찬처럼 보이지 않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은 것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당시 고발을 받는데 여기에는 동물, 난쟁이, 독일 병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재판에 갔던 거죠. 종교재판에 가가지고 나는 적합한 인물을 그려놨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종교재판에 가면 화양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레위가의 만찬으로 바꿉니다. 최후 만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가 했던 최후 만찬이 아니고 레위가의 만찬이다라고 해가지고 종교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파울로 베르네스가 그렸던 카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베네치아의 예술계 관행 중에 하나는 그림값을 인물의 숫자를 보고 매겼어요. 그래서 베르네스가 이렇게 많은 인물을 그린 경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본인과 주변의 인물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테너 비올라를 치는 사람 베르네스고요. 바이올린은 틴토레토, 베이스 비올라를 치는 사람은 티치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스승들을 그림 속에 넣어가지고 오마주를 하고 있는 거죠.